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름과 직장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됐는데 현재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장은 사과문에서 여자아이라서 얼굴에 피해가 가지 않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는 전처가 딸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발장 시작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모녀 살인범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6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었죠. 박학선, 나이 65입니다. 자, 범행 직후 혈흔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13시간 동안 도망다니다 서울 남태령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죠. 귀하디 귀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 박학선, 법의 엄중한 처분을 받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오죠. 백다희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소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여수사입니다. 얼마 전 사반에서 소개해준 곱창집에 갔어요. 사장님한테 저도 사반 가족입니다 했더니 볶음밥 서비스로 주셨네요 하신 박수연님. 자, 오늘 아침 고양시 고양동에서 790번 버스 탈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새치기한 아줌마 정신 차려 하신 권영주님. 하와이에서 왔어요. 지난 3일 상봉에서 택시를 탔는데 매우 불친절했어요. 짐이 3개였는데 올리고 내리는 걸 도와주지도 않고 팁을 달래요. 바보같이 5,000원을 더 줬습니다 하신 엘리사 염님. 자, 제3공병여단 예비역 병장 이혜성,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늘 전역했습니다. 아들아 고맙고 자랑스럽다 하신 이성호님. 자, 첫 손자 범준이 첫돌입니다. 무럭무럭 건강하게 크자 하신 김하경님, 박광혜님, 노경식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데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태국 호텔 객실에서 가스폭발. 태국에서 온 제보입니다. 한국인이 묵던 호텔 객실에서 무슨 사달이 있었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텔 복도에 쫙 늘어져 있는 저 폭탄 가스통. 자, 방 안에는요 선열이 낭자합니다. 자, 저기 보면 웬 남성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알몸으로 주저앉아 있죠. 자, 잠시 후에 의료진이 저렇게 와가지고 같은 방에 있던 여성을 또 응급처치를 하는데 여성의 옷과 수건도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해놨는데 오늘 새벽 태국의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3일 저녁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는 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같은 층 다른 객실에 묵었던 분인데요. 한 객실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서 호텔 직원이 저렇게 문을 여니까 피와 유리 조각들로 방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객실 안에는 40대 한국인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들이 묵은 방 안에서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방 안에서는 10개 이상의 가스통이 나왔다고 하고요. 한국인 남성은 관계자와 1시간 반 이상 대치하기도 했고 호텔 직원이 가스통을 이제 객실 바깥으로 치우니까 가스통 쪽으로 달려가는 등 아마도 가스를 흡입한 상태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져서 현재는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일부 언론에서 객실 내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는데 제보자는 가스 터지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가스통이 터진 잔해도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태국 한국대사관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또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3번.
자, 영화 장군의 아들 그 배우 벌써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본인도 연예인이면 자,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같은 걸 좀 느꼈을 법도 한데 그 양반 아닙니까? 네, 배우 박상민 씨입니다. 1997년에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낸 후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었고 2011년에도 적발돼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박상민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과천에 있는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걸로 알려졌고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는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고요. 이 소속사는 오늘 음주 단속에 적발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벌써 삼진 아웃입니다. 아웃돼야 돼요. 자, 더군다나 말이죠. 저렇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를 했다? 이거 걸린 게 3번이지 일상 다반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걸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로서는 뭐라고 또 항거할 여지가, 항명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또 그 주목 덕분에 또 본인이 생활에서 누리는 이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실망스럽네요. 진짜 젊은 날에 보였던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정의로운 막 협객, 김두한의 그 역할을 하던. 자, 다음 이어가죠. 이웃에 사는 테러범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한밤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들 앞으로 저렇게 가방 들고 걸어가는 남자 갑자기 캬 하면 퇴 아밀라제를 듬뿍 모아서 퇴. 자,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태연하게 워킹. 자, 그 차는 어땠을까요? 결국 타액 자국은 차량 앞 유리, 옆 유리 그냥 아이고 저렇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침을 뱉기 전에 더 멀리 보내려고 몸을 활처럼 이렇게 딱 굽히는 저 각도를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제보자분은 5월 초에 차량 뒷유리 쪽에 저렇게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누가 실수했거니 했다랍니다. 그런데 5월 중순 되니까 차 앞쪽에 또 뒷유리 쪽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의로 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같은 자리에 출근하면서 아내분 차를 세워놓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녀왔더니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까지 고루 저렇게 테러를 당해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같은 동네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와서 이 하는 말이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세차비라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침을 뱉었냐, 이렇게 많이 뱉었냐고 하니까 숫자를 세면서 뱉지는 않았다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연락이 또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경범죄처벌법 정도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다가 얼마 전에 또 장문의 문자가 까똑하고 왔다면서요. 와, 근데 진짜 희한한 분들 많네요.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에 아파트 주민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얘기 좀 하려고 다가가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계단 아래서 어이 거기 안 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은 없고 그 후에 장문의 문자가 왔다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제 차량에 메시지 남겼고 늦은 시간에 반말로 거기서 멈춰라고 말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침 뱉은 사람이요. 침 뱉은 사람이 지금 피해자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거니까 나한테 더 연락하지 말고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저 문자를 반대쪽으로 보내는 게 정상일 것 같은 내용이 근데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희한한 분들 많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산책하는 척하다가 잽싸게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슬렁어슬렁 아주머니가 늦은 새벽에 산책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화분을 슬쩍 보더니 그대로 지나갑니다. 인 줄 알았지 백도를 합니다. 다시 유턴해서 뒤돌아보고. 자, 그때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들고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이러면서 꽃 한 송이를 쥐고 챙겨 넣습니다. 이번에는 또 두 송이를 또 우드드드드드 뜯어 넣더니 어머 이거 안방에다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하면서 저렇게 가져가죠. 이 보면 말이죠, 오 교수님 거의 뭐 농작물 수확하듯이 그냥 남의 꽃을 두두둑 뽑습니다. 아주. 네, 그렇게 보이네요. 저게 이제 지난 6월 1일 새벽 3시 정도에 광주광역시 북부에 있는 한 그 가전제품 그 판매점에서 발생했던 그 꽃 절도 사건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저기에 도둑질이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슬슬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주섬주섬 이제 집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있던 것이 이제 그 제라늄 세 송이를 갖다가 뽑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난 봄부터 키워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쁠 때인데 저렇게 확 뽑아서 가버리니까 나중에 출근을 해보니까 시든 한 송이만 딱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제보를 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 이쪽에 뭘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둥글레하고 멜론도 누가 훔쳐갔고 그리고 사무실 앞에 있는 앵무새도 절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뭐요? 합니다. 앵무새. 앵무새를요? 네, 앵무새 살아있는 그 새를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이게 뭐 커가는 이 꽃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즐거움을 느꼈었는데 이렇게 절도를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공유를 하는가 또는 아니면 소유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가 스스로 키우면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그 책을 읽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음미를 하시는데 백 변호사님은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안 읽으셨어. 저도 안 읽었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이 연애 계속해도 될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혼한 전 부인과 다시 엮이기 시작한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돌싱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몇 년 전 아내의 부정으로 이혼을 했고 혼자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연자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아빠인 만큼 아이들을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개월 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3일은 사연자의 집에 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전처가 남자친구와 아이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고 어이구야. 이 남자친구가 처갓집 식구들과 단체 채팅까지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처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었더니 큰아이가 엄마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대신 나랑은 만날 일이 없다. 번갈아서 집에 드나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처랑 전처 처갓집 연락처는 다 차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사연자의 집에 들어와서 산 지 이틀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계속 만나고 싶지만 전처와 엮이게 된 게 불안하고 찝찝해서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일단 그래도 계속 만나자는 자아입니다. 다혜야, 이 한심한 거사 쓸데기 없는 걱정 좀 하지 마. 바람나서 이혼까지 한 마누라 무슨 잔정이 남았겠니? 성문 씨 저러는 거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애들이 아직 학생이고 그러니까 아빠 노릇한다고 최대한 맞춰주는 것뿐이야. 아우 지집애. 성문 씨가 좋기는 또 무지하게 좋은가 보다 얘 동그라미. 하여튼 미스터 소수 의견 좋습니다. 자, 당장 헤어지자는 자입니다. 다혜야, 이 바보 같은 거 사. 이혼한 부부한테 애들은 초강력 접착제야. 이거 사. 왜 네가 그 인간을 그 집에다 보내기는. 그리고 백성문 그 인간, 그 여자가 꼴도 보기 싫었으면 암만 네가 떠민다고 그 집구석에 들어가겠니? 어이구, 이 못난 거 이미 게임 끝. 야, 앞으로 지 새끼들 핑계대고 계속 들락날락한테 당장 헤어져, X. 자,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저런 케이스들을 뭐 사건 사례에서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남편 그 남성 같은 경우는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유를 대고 있는 게 큰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육권을 포기를 해서 그쪽에서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처갓집하고 단체 채팅을 한다든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다든가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뭐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비슷한 거, 소위 그 양다리를 갖다 걸치는 오늘 그런 많이 상황이 배웁니다.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이고 또 저렇게 하게 되면 나중돼 가지고 이 여성이 팽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 여성도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슨한 연방제. 자, 백 변호사님. 일단은 뭐 저 남자친구 얘기가 다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저 전처에게는 전혀 일말의 감정도 없고 또 지금 제보자분만 사랑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걸려요. 큰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말에 그렇게 엄마가 같이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앞으로도 언제든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 제보자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본인도 찝찝해서잖아요. 맞아요. 아직 결혼 전인데 그 찝찝함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 일이 터지면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뭐 전처하고 면접 교섭할 때 잠깐 아이를 이렇게 인계해주면서 보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뭐그 집에 같이 들어왔다가 또 있다가 나가고 그거는 제가 근데 좀 더 여쭤보니까 네. 이 남자친구분이 따로따로. 예, 3일 계시면은 그러니까요. 예, 뭐 4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집에 있었던 다른 또 바톤 터치해서 들어가고 하는 게 과연 이분이 그걸 보고 괜찮을까? 저는 이거는 이분의 저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반론을 좀 주시죠. 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이거 하나는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뭐 좀 복잡하다, 이성관계 복잡하다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참 같이 있을 때 착하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또 못합니다. 모질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이신지 아니면 진짜로 남자친구 말 맞다나 그때 당시에 지금 집에 있는데 하필이면 큰아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거라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동그라미 들 이유가 뭐냐면 이틀 전에 다시 여자친구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 정리하고 온 거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그치는 건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안 돌아오고 뭔가 무슨 이상한 핑계를 대서라도 그 집에 머물면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면 저도 가차없이 X했을 텐데 돌아왔으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전해주시죠. 네, 저희 가족분들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자님, 아마 앞으로도 아이들 핑계로 계속 저렇게 한 식구가 만날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바른사람님은 사연자분 계속 만나시면 오해가 계속 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만 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성형님도 그냥 다른 분 만나서 행복해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수원 영통 사시는 오유진님 보고 계시죠? 오늘 51번째 생일을 맞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고1 딸과 함께 단둘이 사시는 싱글맘이신데 딸 하윤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엄마 생일상을 차려놓고 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 불고기에 두부전에 오늘 모의고사가 있는데도 말이죠. 딸이 차려놓은 생일상 드시면서 혼자 펑펑 우셨답니다. 내 딸 하윤아, 내 보물 맛있게 잘 먹어서 사랑해 하셨어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름과 직장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는데 현재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가해자의 신상이
그 해당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남학생 44명이 1년 동안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근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성폭행 가해자 박모 씨의 오른팔이라고 주장하는 신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SNS 친구를 맺고 있고 신모 씨는 사건 후 개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신 씨는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SNS에 모친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라며 애틋한 글귀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뭐 이 의혹이죠. 그 유튜브에서 제기된. 그런데 이 신모 씨가 이 논란이 되자 백 변호사님 네. 바로 SNS를 끊고 뭐 잠적을 했다. 뭐 지금 이 신모 씨의 행동을 보면 이 유튜버 의혹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게 아마 그 폭파 직전에 전에 SNS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같은데 SNS는 지금 삭제했고요, 계정을. 그래서 뭐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단체로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는데 오늘 다니던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완전히 두절됐다고 하네요. 지금 수입차 딜러인데요. 예, 예. 이런 항의하고 논란이 저 회사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SNS에 이런 입장문을 띄웠습니다.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서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 고객들에게 송구하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온라인상에는 뭐 이 신 씨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해당 영업소에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느냐 뭐 이런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리 그 해당 영업소에서는 해고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어제 전해드렸죠. 이 어떻게 보면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예. 박모에 대한 뭐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일단 지금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유명한 국밥집 백종원 씨도 다녀갔다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국밥집에서 사장님이 한 며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전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너무나 뭐 충격적이고 소름 돋아서 같이 일을 못하게 같아서 바로 그때 1년 전에 그만두게 했다라고 그렇게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 사안이 아니라 네. 최근 사안도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정리했던 사이다. 이 식당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누리꾼들이 아니 친척인데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정말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도 하고요. 지난달에 갔을 때도 일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그만뒀다고 또 이런 의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유튜버 지금 계속 이 뭐 정말 하루에 한 명씩 계속 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가 그 44명 계속 쏟아지고 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팀킬. 그 해당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따르면 현재 성폭행 가해자들끼리 팀킬을 벌이고 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해당 유튜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드는 생각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44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할 생각인 거다. 가해자들이 서로 지목하고 자신은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고 자신은 막만 봐줬다고 저한테 용서를 비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20년 지난 사건이라 못 잡을 거야라고 저를 자극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희가 이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가 본인의 신분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께 메일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질문을 몇 가지 건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 톤, 그 어투, 그 목소리로 이렇게 AI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인터뷰 내용을 전달해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방금 그 한 얘기가? 네, 유튜버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들끼리 서로를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유튜버에게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 당시에 막만 봐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성폭행범이다 하고 지목을 하는 건데요. 또 유튜버에 따르면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해당 가해자들이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사과를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정말 그 해당 가해자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 뭐 부담감이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그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처벌 뭐 다 이렇게 수순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처벌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20년이 경과한 이 상황에서 보니까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골프 치고 외제차 세대 굴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식으로 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제보를 해줄 테니까 나는 좀 빼달라. 이게 뭐 마치 그 죄수의 딜레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아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제 밀양 여중생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정말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하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정말 터무니없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어떤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20년 지나서 얘기를 다시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2차 가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경찰에 의한 2차 가해마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경찰에게 따로 조사를 받고자 했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41명을 쭉 세워놓고 피해자 중학생을 그 앞에 앉혀놓고 이 중에서 누가 너한테 몹쓸 짓 했는지를 골라라고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 무슨 유리막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게 없이 일렬로 세워놓고 그렇게 대면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가해자 부모들이 뭐 복수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면전에서 들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관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그때 당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긴 합니다만 내가 고향이 밀양인데 너네들 때문에 그 피해자들한테 가해자가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밀양 고향 물이 흐려졌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조사를 했던 경찰들이 뭐 또 밤에 이렇게 노래 주점 같은 데 가서 그 접대하는 여성 접객원들한테 피해자에 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뭐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었다 이런 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언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그래서 그때도 워낙 시끄러웠고요.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런 거 보면 참 그 세상이 조금 그래도 정상적으로 변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가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유튜버는 이 44명의 신상 전부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걱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신상 공개가 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근데 또 많은 국민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2차 가해 또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했던 또한 2차 가해 같은 것들 때문에 진짜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내가 숨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나 봐요. 과거에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어떤 누리꾼은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다 잠수 타고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유튜버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지금 나머지 42명도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장은 사과문에서 여자아이라서 얼굴에 피해가 가지 않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정말 황당하면서도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고깃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16살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건 당일 사장에게 온갖 폭언을 들으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행 이유가 황당한데 이렇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술과 고기를 훔쳐먹고 달아나는 무전 취식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출근한 피해 학생이 사장에게 그 절도 사건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사장이 대뜸 피해 학생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요? 절도 피해 사건을 알리고도 왜 즉시 알리지 않았냐는 이유였는데요. 어허. 피해 학생에 따르면 욕설을 하면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고 뻔히 알면서 동조를 하느냐 공범되는 거라며 폭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내가 웃음냐면서 엄마를 불러서 합의금 몇 천만 원 나오게 해줄까라며 죽여버리고 싶다 오.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 이 먹튀 사건을 당했는데 이 알바 여학생이 사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갑자기 막 방금 들으신 그런 폭언을 팍팍팍팍 쏟아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먹튀범이 문제지 왜 이 알바생한테 이렇게 화를 냈던 걸까요? 자, 피해 학생 당시 너무너무 무서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날 상황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엄청 그러니까 성인 남자한테 진심으로 맞아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5대에서 10대 정도로 어지러워서 넘어질 정도로 세게 맞았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맞으니까 앞이 좀 흔들려 보여서 옆에 벽에 부딪혀서 넘어졌고요. 뭐 너 냐, 그 왜 말 안 하냐, 너도 나 우습게 보냐. 머리를 맞고 나서 어지러워서 그 접시를 2개를 깼거든요. 너 하나에 25,000원이고 이거 너 시급에서 제할 건데 이거 갚기 전까지 도망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일한 건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좀 전에 들어보셨지만 피해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행의 정도가 이 주장에 따르면 엄청나게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먹으로 머리를 한 10차례 정도 때리고 그리고 보통 이제 남자들이 심하게 폭행을 할 때 시계를 풀잖아요. 예. 시계를 풀고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시계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하고 계속 때리니까 아프다고 이제 손으로 막으니까 그때는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폭행이 끝나고도 또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 학생을. 그러니까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접시 2개를 깼는데 그 사장이 괜찮아가 아니라 야 접시 하나 25,000원짜리야. 시급에서 뺄 거고 갚기 전까지는 도망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은 SNS로 친구에게 내 손이 너무 떨리고 사장님 옆에만 와도 진짜 무서워 살려줘 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끝에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 가족들이 응급실과 경찰서를 데리고 갔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해 학생의 머리에는 피가 고인 듯 빨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16살 여학생 정말 어린 아이잖아요. 얘가 얼마나 이 친구가 무서웠으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자기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건 줄 알고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했답니다. 아니 얘기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여학생이 성년 남자에게 머리를 맞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자리를 떠나서 집에 왔는데 사과 문자랍시고 사장이 문자를 보내긴 했답니다. 예. 아까 그렇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시작을 하는데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었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뒤에서 뒤통수 때리지 마라.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 때린 건 미안한데 진짜 내가 화났으면 이 정도 넘어간 게 다행인 걸로 생각해야 된다. 혹시라도 수틀리면 너네 부모까지 가게로 불러서 난리 났었을 거다라면서 앞으로 잘해라라고 했다는데 이게 사과입니까? 협박입니까? 이러니까 여기 문자를 받고 나서도 이거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에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했던 거예요. 이야. 이 고깃집 사장이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원만히 좀 풀어보겠다면서 사과문을 작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피해 학생 그리고 가족들의 속을 더 뒤집어 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자애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이게 참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니까 내가 얼굴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때린 거다. 그러니까 얼굴을 안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또 일하는 기간 내가 많이 아꼈고 시급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줬다. 그러면은 고마워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얼굴 안 때리고 머리 때린 걸 고마워하고 시급도 많이 준 걸 고마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먹으로 수차례 아까 맞았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근데 주먹으로 때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분을 못 이겨서 손바닥으로 5차례 머리를 때린 거다. 손바닥을 이렇게 쳤나 보네요. 좀 어색한데. 이거는 뭐 사실 본인의 폭행을 정당화하고 많이 배려해서 얼굴 안 때린 것처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 상처에 거의 소금을 뿌린 그런 격일 텐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피해 학생 가족들 사장을 폭행,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저 피해 학생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고용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신고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뭐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의 기억이 완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큽니다. 근데 저는 차이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이 사장님 얘기는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때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저 강도로 얼굴을 때렸으면 얼굴이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게 때렸단 말이잖아요. 얼굴을 가볍게 때리면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도 이 학생이 원래 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식당 물건을 좀 뭐 부순 게 망가뜨린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파손된 거 변제하라면서 15만 원을 갚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만두지를 못하고 일을 해서 갚으려고 15만 원에서 9만 원까지를 지금 이 학생이 다 일을 해서 그 값을 갚았다라는 거고 아이고, 그 와중에 또 폭행 세상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무슨 물건을 얼마나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는데 16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15만 원을 깼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은 자꾸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시급도 많이 주고 있었다는 것과 또 저것도 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했다는 얘기랑.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냥 꿀밤 때린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JTBC 취재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뭔가 해명이라고 내놓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예. 저희가 이제 방금 양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저희가 이 고깃집 사장의 반론도 좀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툭 끊어버렸어요. 예. 사실 이제 그 이 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발생되고 난 뒤에 해결하는 그 대처 방식이 상당히 좀 문제를 갖다 꼬아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 남자라면 뭐 얼굴이 뭐고 막 때렸을 텐데 여자라고 봐준 거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알바생을 그러니까 뭐 누가 들어와가지고 절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그 알바생에게 자기 화풀이를 갖다 다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사실 15대가 아니고 5대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변명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 나가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도 지금 병원 진단을 받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아이고야. 또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자기가 딸을 갖다가 뭐 거기다가 이렇게 뭐 알바를 뭐 시켰는지 아니면 본인이 가겠다라고 한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이후에 이런 후유증 때문에 아버지도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처벌을 갖다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보다 더 어렸던 7살 때는 성폭행도 당했다며 딸이 직접 신고한 겁니다. 해당 인물은 조폭 출신 목사로 유명했던 이상덕 씨. 당시 세간의 비난을 받으며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이상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집힌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년 전쯤이었습니다. 첫 보도 당시에 뭐 줄곧 계속 억울하다 이런 이 목사의 입장도 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누명일 수도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저희와 연락이 닿았고 들으신 것처럼 내 이름 공개해도 좋다. 얼굴 공개해도 좋다. 자, 이상덕 목사 먼저 당시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칭 조폭 두목 출신 서울역 이목사로 유명했던 이상덕 목사는 사기 등으로 6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목회자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며 방송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목사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건 큰딸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큰딸은 여동생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이상덕 목사가 출소한 이후 14살이던 큰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보다 훨씬 전인 2014년에 딸이 불과 6살이었을 당시에는 유사 강간 시도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건 정말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도 보도가 있고 나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이 된 이후에도 저는 정말 아닙니다.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본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건데요. 이 씨 같은 경우는 전부인과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씨의 변호인도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포함한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고 이건 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 씨 같은 경우 정말 제가 그런 죄를 지었거나 비슷한 마음이라도 먹었다면 당연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좀 일단 이 씨의 주장인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에서 보석을 신청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고 재판부가 권유를 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소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기소가 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고복의 가능성 같은 것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예. 사실 위험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씨의 결백을 좀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소는 됐으나 그러니까 증거가 좀 부족하고 아마 친딸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양 변호사님 며칠 전이었던 지난달 30일에 1심 무죄 나왔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큰딸이 얘기하는 게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는 아빠 몸,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봤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와서도 비슷하긴 한데 실눈을 뜨고 본 것 같다라고 했다가요. 또 이후에 법정에서 다시 같은 취지로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봄방학쯤에 이제 아빠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이상덕 씨가 딸을 만났을 때 뭔가 샀던 물건의 영수증에는 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몸부림을 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법정에 와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또 이 큰딸의 외할아버지도 뭔가 법정에서 나와서 진술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말을 바꾸는 것, 진술이 번복되는 것도 이상하게 둘이 같은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신술도 자꾸 번복되고 번복되는데 다른 증인하고 번복되는 과정도 비슷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 학생이 17살이라고 하면 이 연령이라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뭐 그냥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대 초반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극한 갈등이 있던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 관여 없이 신고한 것인지도 매우 의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17살 된 이 친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문을 갖다가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 당시에 누구랑 같이 있었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이상덕 목사 같은 경우가 이혼한 전처와 양육비 문제로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당시에 그 어린 피해자로서는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큰딸이 한 그 언행을 보게 되면 엄마에게 이제 내가 아빠를 상대하겠다. 엄마 가만히 있어라.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한 적대감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강한 적대감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상덕 씨도 맨 처음에 전처와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날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아빠를 신고한 딸의 뒤에 엄마가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 자, 이 얘기는요. 이상덕 목사의 전처, 그러니까 신고한 그 큰딸의 엄마가 한 얘기입니다. 이상덕 목사와 통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난리 났어. 뭔 일이 있었나 싶어갖고 난 깜짝 놀라갖고 전화했었지. 어제 나 애들하고 죽으려고 약 먹고 연탄불 사가지고 미쳤나? 뭘 미쳐. 경찰하고 아빠하고 난리가 났어. 뭐 그랬었노? 살기 싫다. 애들도 수면제 먹이고 나도 수면제 2알 털어놓고. 그 애들은? 애들은 지금 괜찮다. 내가 니한테 막 뭐라는 게 농담 같나. 참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짓. 진짜 죽고 싶다. 죽으려면 혼자 죽던가 왜 애들까지 그랬었노? 친구들이 나랑 죽는다 하더라. 엄마 죽으면 같이 죽을 거라고. 아 그래. 자, 백 변호사님 이게 뭘까요? 일단은 이 전처가 가끔 이 씨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네가 못 데려가겠으면 셋 다 죽겠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지금처럼 저렇게 전화 통화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양육비 명목으로 이미 땅 다 줬으니까 다 끝내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지내자고 이상덕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전처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래서 이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아내 이거는 사실 아동학대죠. 진짜 저게 학대죠. 사실이라면 당장 아동학대를 신고하겠다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로 며칠 뒤에 큰딸이 이 씨를 성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양육비 갈등이 극에 달한 와중에 신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신고의 어떤 순수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이게 이 딸들이 외조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가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출하면서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빠, 문자 내용이 살려주세요.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가고 싶다라면서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예요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 문자가 고소하기 40일 전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면서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라고 했던 딸이 40일 뒤에는 아빠한테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자, 일단 1심 재판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덕 목사 어떤 심경인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돼 있고 MBC에서 완전 파렴치고 조직폭력배 너무 자극적이게 방송을 해놔서 저를 다 알아보고 저라는 사람이 특정이 돼 있고 제가 진짜 막 죽고 싶고 막 이래 해도 끝까지 버틴 거는 제 딸이 엄마 아빠하고 싸움에 끼어들어서 엄마 편 들다가 그 어린 애가 성폭력 당한 그 멍울을 쥐고 평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그런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 교수님.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무죄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 전처 아닙니까? 근데 전처는 아이들 갖다 키우고 있고 또 사실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격 대상은 있지만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공격하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태국입니다. 법복을 입은 남성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음료수를 사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이내 병 한 개를 들고 위쪽에서 캔 하나를 더 꺼냈는데 잠시 후 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 다른 각도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남성, 아까 집어든 캔을 법복 안쪽으로 쓱 숨기는 모습이 CCTV에 딱 포착이 되는데요. 심지어 주인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네, 승려 차림을 하고 도둑질을 한 것도 어이없지만 하필이면 훔친 게 맥주였다고 합니다. 맥주. 게다가 다음 날 이 가게에 또 태연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주인의 딸이 어제 술을 훔쳤냐고 물어보니까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대로 나가서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아, 왜 그랬어 정말. 네, 게다가 근처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남성이 이 지역 승려인지 또 진짜 승려가 맞긴 한 건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로 가시죠. 네, 남성이 원숭이의 가슴 부분을 압박해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어루어 만지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입에 물을 넣어서 적셔줍니다. 원숭이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듯이 축 늘어져 있는데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원숭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세상에. 거였습니다. 인도는 현재 50도가 넘는 불볕더위로 맞아요, 사망자가 맞아. 속출하고 있는데요. 원숭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으로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하필 그곳이 경찰서여서 이렇게 경찰의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네, 다행히 원숭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경찰관은 몸을 탈탈 흔들어서 정신을 깨웠고요. 물로 시원하게 샤워까지 시켜줬습니다. 야. 정말 이런 은인이 없는데요. 어휴. 원숭이는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경찰서에 놀러와서 감사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차가 도로에서 차를 뒤쫓고 있습니다. 유난히 빠르게 달리는 저 차량인데요. 네, 뭐 차선도 과감하게 바꾸고, 네, 신호도 무시하고 냅다 달립니다. 야, 네, 지금 다른 차랑 충돌할 뻔했네요. 왜 저래요? 알고 보니까 저 차량 도난당한 차량이었습니다. 급기야 강도는 길가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본격적인 추격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강도같이 물탈이 넘죠? 넘었어.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보는데요. 여의치 않자 틈으로 끼어 들어가는가 하면 한 경찰관은 아예 몸으로 울타리를 들이받아서 네, 구수고지입합니다. 강남자네요. 이야. 강남자예요. 네. 네, 멋지다. 강도는 요리조리 잘 돕게 달아나는데요. 불굴의 경찰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울타리와 담을 뛰어넘고 달려서 끝까지 쫓아갔는데요. 4분 동안 이어진 숨막히는 추격 끝에 결국 잡았다. 네, 체포되고 차량 절도범에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지금 전 세대에 걸쳐 읽게나 한다는 대한민국 알바생들이 천국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 모든 알바, 천국으로. 사장님들도 서둘러 입장해주세요. 알바천국.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